네, 반갑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한상훈입니다. 저는 환경법 중에서 이번에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 통과와 관련돼서 법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작년 연말부터 좀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이 한반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아쉬웠고 차후 좀 입법 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오늘 그 남북 협력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예정인데 일단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 발제자 네 분의 주제 자체가 남북 협력과 관련돼서 이제 이 환경 분야, 기후 환경 분야 전 분야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는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기후 위기에 따른 주로 이 재난 중심의 이러한 협력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보시기에 일관성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용섭 기상청 국제협력 담당관님의 그 발표는 전반적으로 이 기상협력과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남북 간에요. 그 추진 과제 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발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상과 관련된 남북 협력의 이런 이 방안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사회 경제적 편익에 따른 이러한 협력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어서 임상옥 웨더피아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지영 우리 KI 내에 있는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장이신 신지영 박사님께서 남북 기후 환경에 대한 협력 방안을 발표를 하시는데 적응센터장이시다 보니까 적응 중심으로 그래서 이 재난성이 굉장히 그 기후와 관련돼서 중요한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원명수 국립산림과학원 센터장님께서 산불이나 산사태 등 이 산림 재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남북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발표를 해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쭉 들으시면 나름대로 맥락이 이어질 것 같고 다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은 발표 분량이 너무 많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프로그램 순서상 한 분당 15분이 일단 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또 이후에 그 패널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때 토론에서 곧 발표 미진한 부분들도 거기서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발제자이신 이용섭 국제협력 담당관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기상청 국제협력 담당관 이용섭입니다. 오늘 한반도 세미나에 오신 오너프라이로 참석해 주신 기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상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대로 현황 분석과 남북협력의 필요성, 추진 방향, 중점 추진 과제, 결론 및 제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남북 정세와 북한 현황입니다. 남북은 그 재난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합의서를 채택하며 협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로 인해서 실질적인 지상 협력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변형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세워서 대기시 다양한 재난 협력 방안을 협치에 제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통일부는 한반도 기후 위기 대응과 그에 따른
재난 관리를 위해 남북 간 산림, 기상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고 북한의 수해 현황에 따라서 기상 정보 교환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현황입니다. 북한의 경우 앞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올 11월 영국에서 개최 예정인 COP26에 참여 의사를 보이는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기상협력 주요 추진 경과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자연재해 방지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된 바 있고 2007년도에 우리 정부가 북한 지역에 처음으로 기상장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북한 지진국의 제안으로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간 협력이 논의되었고 북측 제안에 따라서 1, 2차 회의를 통해서 백두산 화산 연구 현지 답사와 학술 토론 회 등 협력사업 추진을 논의하였으나 이후 북측의 무응답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실질적인 협력은 중단되었지만 국제사회와 유관기관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 협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2019년에 세계기상기구 WMO에 기상 인프라와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해옴에 따라서 이에 대한 WMO의 지원 대응 방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WMO에서는 지원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3월 이후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상청 내부적으로는 남북협력 여건이 조성되어 기상지진 분야 협력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책 연구를 통해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북기상협력 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화산 관련해서는 기상청 화산특화연구센터와 중국지진청 활화산연구센터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백두산 현지 자료 확보와 분석 등 백두산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기상 협력 필요성입니다. 다양한 협력 분야 중에서 기상지진 분야는 남북 주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재난관리,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은 남북한 모두의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상재해와 기후변화 대응이고 그 다음으로는 기상지진 분야 협력은 또 비정치적, 인도주의적 분야로 향후 협력이 지속가능한 분야로서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 기상기술 해소를 통해 통일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주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서 식량난, 인명피해 등 사회의 질 향상을 위해 기상 분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전략 방향으로 향후 남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기상기술과 기반 시설의 균질화,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발전 목표로 하여 한반도 통합기상 업무 실현으로 국민지상과 생명보호 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위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반도 기상 관측망 확충과 정보 수입체계 마련, 둘째는 교류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기상기술 향상입니다.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각 3개의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전략 1에서는 기상인프라 현대화 및 구축, 백두산 화산 활동 공동 감시 및 연구에 관한 과제, 전략 2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의 협력인데요. 남북 간 기상기술 및 인적교류, 공동연구 등에 대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점 추진 과제인 북한 기상, 지진 관측망 현대화와 백두산 화산 활동 감시 연구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과제 첫 번째는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북한 지역 인프라 현대화입니다. 현재 북한 지역 관측 자료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7개 지점 자료의 수집에 불과하고 있는데 또한 이 자료도 3시간 간격으로 수집되어 활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측망 현대화 확충 과제는 기상 여부의 활용, 특히 접경지에서 발생하는 북에서 남으로 유입되는
폭우라든지 황사 등과 같은 기상현상 감시를 위해 북한 지역에 설치된 납부된 기상 관측 장비를 현대화하고 또한 관측소를 확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지진 분석과 통보 체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 지역에 설치된 납부된 아날로그 지진 관측소를 광대역 속도 관측소로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측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이 가능하도록 남북 간 기상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당 과제는 크게 3단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설치 장소 등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1, 2단계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관측망과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백두산 화산 활동 감시와 공동연구 추진입니다. 기상청에서는 화산 관측, 감시, 분석, 특정도 발표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백두산을 포함한 국내외 화산 감시와 대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두산 화산 연구는 위성 자료를 기반으로 한 원격 관측과 화산 활동 추이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지진청과 협력을 통해서 현지 관측 자료 확보 등을 협력하고 있으나 세밀한 연구라든지 분석을 위해서는 현지 답사,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남북 협력 시 백두산 화산 현장 조사와 공동 감시 연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백두산 현장 조사, 공동 감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 감시와 연구를 위한 관측소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서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렸던 북한 지역 기상 관측망 현대화와 백두산 화산 연구 등 전략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북 간 신뢰가 쌓이고 또 소통이 활발해진다면 기상 기술과 인적 교류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 주관의 학술회의라든지 국제기구 주관 회의 참석 등을 통해서 예보 기술, 기후 특성 연구 등 관련 분야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 예보관 대상 교육 운영이라든지 기상기술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남북 간 기상기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남북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결론 발표입니다. 현 정부는 남북 주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재난 대응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상청도 이에 발맞춰서 향후 남북관계 복원에 따른 협력에 대비해서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관리를 위하여 기상지진 분야 협력을 적극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기상지진 분야 협력 편익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 전략에 대한 이행 우선순위를 고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협력 여건 조성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사회와 통일부 등 국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기상청에서는 유사시 남북협력 대비해서 이런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남북협력을 준비하고 합니다. 이상으로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백두산 화산 활동과 관련된 이런 공동 연구에 관한 부분은 당장 뉴스로 나가도 말 그대로 한반도 이런 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사회적 반영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기상기술 교류 협력 같은 거는 WMO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 진짜 시간 딱 지켜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사회경제적 편입과 관련된 이런 연구 기반의 기초한 이런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웨더케어의 임상욱 대표님이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지진 분야 남북협력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 분석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웨더케어의 임상욱입니다. 앞에서 이용석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중장기 전체 큰 그림에서 저희가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 사회적 경제적 편익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준다는 연구의 교육, 네, 사회적 경제적 편익 산출 및 분석, 결론 및 시사점으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상지진 분야 남북협력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 분석의 연구 배경 및 필요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 남북한 협력 계기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그동안의 연구에서 다뤄졌던 분야가 재해 저감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예로부터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금 꼽혀왔는데요. 특히 인폼 리스크 인덱스에 따르면 북한은 홍수, 태풍, 식량안보 재난 시스템 분야에서 취약하고, 오히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진 태풍에서 오히려 북한보다 더 취약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자연재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남북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과제로 비정치 분야의 가장 좀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줄이고 비상지진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다자간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저희가 이제 도출되는 사회적 편익은 남한에게도 메시지를 주지만 북한에도 유의미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귀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좀 기상 단일의 주제를 넘어서 어떤 융합, 그다음에 협업 관점에서의 새로운 사회 경제적 효과가 제정이 될 필요가 있고, 사회 경제적 편익 분석 모델에 대한 조금 더 정교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협의의 어떤 협력으로 정의가 돼서 기상 협력이 자연재해 저감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뤘다면, 자연재해 저감 이외에 고용 효과, 특히 남한의 어떤 산업에 미치는 효과, 고용 효과, 부가가치 창출 등 간접 및 파급 효과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도 고려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한 남북 협력이 앞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내부 환경을 감안하면,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우선 프레임을 구분을 하고, 그 안에서도 5단계별로 단계별 협력을 감안한 사회적 경제적 편익을 우리가 고려를 했습니다. 예, 크게 그동안에 저희가 커버하지 못했던 영역까지를 기상협력의 어떤 정의, 효과의 정의를 남북한 자연재해 피해 감소 플러스 농업생산의 향상, 그다음에 산업에까지 미치는 파급 효과로 광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효과를 재정의한 부분은 남북한 자연재해 피해 감소 효과, 농업 생산성 증진,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고요. 그다음에 간접적 효과로는 고용 유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그다음에 기관과 단계별 추진 전략 도출에서는 기간별로의 세부 효과들을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또한 범위에 따른 세부 효과를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석 요소들을 가지고 저희가 단계별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남한은 공업 선진국형 재난 피해입니다. 그 반면에 북한은 농업 개도국형 재난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어떤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자연재해랑 농산물 피해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좀 협력이 이제 가속화되는 중기에 분류해서는 북한의 보다 명확한 메시지는 농산물 피해 감소, 어떤 재해 저감에 있어서도 보다는 농산물 피해 감소에서 효과가 예상이 된다는 점, 이게 능동적인 농업 생산의 향상으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사회 경제적 효과이겠습니다. 북한에 주는 효과고요. 근데 사실 뒤에서도 이제 한계로 언급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농업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매우 큽니다. 다만 농업의 경우는 기상뿐만 아니라 농업에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 협력까지 이제 기상 협력에 더해서 농업 협력까지 수반되어
그래서 시간차가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기에서 다뤄질 사회경제적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이 구체화되고 본격화되고 그 협력의 내용이 현실화, 대규모로 현실화될 경우에 우리 기상 산업의 그 파급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윤 대표님, 마이크 좀 세워주셔갖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소리가 안 들리시죠?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그 프레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나눠봤고요. 직접 효과는 자연재해 피해 감소, 가장 직면한 이슈고요. 특히 북한의 경우 농산물 피해 감소에 대한 부분에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큰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농업 생산의 향상도 장비 지원과 정보 교환까지 선결된 어떤 인적 교류까지 되는 단계부터는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실제 공동 수행은 이제 어떤 소통, 정보 교환, 장비 지원, 인적 교류의 단계를 넘어서 기상 균등화, 그러니까 남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강한 어떤 효과가 남한에서 기상 산업이 대우 산업이 있는 남한에는 큰 임팩이 예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북한은 이제 기상 산업의 어떤 에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는 큰 의미는 남한에 더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접 효과, 간접 효과까지 분류를 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럼 이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이런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남북 기상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필요성이 공유되는 소통의 기회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실무 접촉, 사전 실무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 및 예상 확보의 단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보 교환입니다. 기상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부분인데요. 기상 정보의 공유 및 교환, 그다음에 전용 통신망 개설, 그다음에 북측 수문 기상부의 청사 보수 기초 인프라에 대한 보완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앞 단계에서 정보 교환 단계에서 예상이 되는 자연재해 피해 감소의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정보 교환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기상 관측 인프라에 대한 부분 지원이 들어가는 3단계의 경우는 실제로 자동화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기존의 관측 인프라의 정상 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지진에 대한 관측망까지 이제 확대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역 단위의 농산물 피해 감소, 그다음에 지진 피해 감소까지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이 인적 교류까지 이제 가능한 4단계의 경우는 상호 연수 프로그램과 기상 기술력과 예측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교류, 그러니까 인적 교류가 이제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무 기술 교류, 상호 교육, 그다음에 교류 워크샵, 초청, 공동 연구가 좀 활발히 진행이 되는 4단계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과 피해 감소 부분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의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공동사업, 기상사업 협력이 본격화되는 단계고요. 기후변화 자연재해 공동개최 및 공동대응의 단계로 이 부분은 산업에 대한 임팩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앞서 언급되었던 직간접 효과가 본격화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에서 추진 전략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다음에 어떤 남과 북에 주는 의미에 대한 부분을 재정의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경제적 편익 산출 및 분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게
단기별로도 있고요. 그 지역별로 실제 협력의 내용에 따라서 그 협력 그 편익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당장에도 그 정보 보완을 통해서 임진강이라든가 그 접경지역 홍수 피해에 대한 부분은 그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중기의 경우 그 정보 교환과 장비 지원, 그 관측 인프라 그 보강까지 넘어가면 가뭄 이제 광역 단위에서의 가뭄 수자원 그 산사태 산림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이요. 그다음에 황사 미세 그 한반도 단위의 그 이슈에서는 황사 미세먼지 특보 피해에 대한 부분을 같이 그 협력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 그 미치는 임팩트 경우는 백두산 화산불발, 그 지진 같은 경우는 정보교육, 인적 장비, 정비 지원까지 그 협력이 그 수반이 되었을 경우에 편익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매트릭스로 저희가 좀 세분화해서 그 편익을 따져보았습니다. 다음은 그 기초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북한의 경우에는 독일의 비정부 환경단체 저먼워치의 국가기후 위험지수 보고서, 벨기에 루뱅대학교 재난역학연구소 발행물과 그 통계청 북한 통계포털 한국은행 그 자료를 그 활용을 해서 그 기초 정보로 정의를 했고요. 실제 보시면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는 그 재난 그 영감으로 보면 자연재해에 따른 그 피해는 남한은 그동안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많은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그 2008년 대비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제 매우 그 제한적인 그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이제 추정컨대 북한의 자연재해에 따른 그 피해 규모는 대폭 상승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감 효과를 그 인명피해 감소율과 재난피해 감소율로 그 선행 연구의 그 내용을 준해서 봤을 때 그 남한의 경우 그 660억 원의 자연피해 저감 효과, 북한의 경우엔 2,835억에서 6,007억 원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 저감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이제 간접 효과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 연 2,0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2,000억은 사실 전체 통일 비용에 대비해서 그 큰 어떤 그 포션은 아닙니다만 조직 운영의 그 비중이 좀 고려가 필요합니다. 남북한 통합 조직이 필요하고요. 북한 기상청 본청에 대한 지원, 북한 내 기상대 및 관측소 운영에 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어떤 현실적인 그 제약을 다 감안했을 때 700억, 관측 장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통신 부분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감안했을 때 연평균 생산 유발 효과는 1,852억, 고용 유발 효과는 1,260명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연간 2,000억 원의 그 남북 기상 협력 비용이 투입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인 편익은 최소 7,337억에서 최대 1조 519억까지 기대가 된다는 점, 좀 유의미한 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의의입니다. 그 자연피해 절감 효과라는 직접 효과, 그 협의의 효과에서 그 5단계에 따른 그 추진 단계에 그 5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그 균등화, 그 협력 단계의 최정점에서의 투자 비용 2,000억 원의 그 남북기상 협력에 투입할 경우 최대 1조 509억 원의 사회 경제적 편익과 그 교육 창출 효과를 저희가 그 따져 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산업에 대한 부분은 앞에 그 문찬트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은 사실 그 남한에 주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3단계에 필요한 사실 농산물 피해 감소랑 생산성 향상은 지금 농업 중심인 그 북한에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임팩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요소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기상 요소만으로 사실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연구에서 일부만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 농업 사이드와 특히 탄소중립까지 연결되는 그 편익, 거기서는 임업, 환경과 그런 그 기상 협력이 과의 그 연계 시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분야와 다각적으로 연계하여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계획이 실제로 이제 실행 단계의 그 플래닝까지 고려돼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기상지진 분야 남북협력 사회적 경제적 편익 분석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남북협력과 관련된 특히 기상협력을 하였을 때 BC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비용이 연간 2천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 2천억 정도 투입했을 때 그 베너핏이 이익이 얼마냐라고 할 때 약 5천억에서 7천억에서 약 1조 300억 정도. 그러니까 순수익이 약 비용 대비했을 때 약 5천억에서 약 8천억 정도가 생긴다. 이게 핵심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신재원 박사님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장님이시고 지금 현재 적응과 관련된 이런 계획들을 많이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적응 관련돼서는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표일 것 같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환경연구원의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장으로 있는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한상원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 적응센터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주로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저희 센터 내에서는 국제 협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까지 사실 남북 협력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아마 시작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는 2016년과 2019년도에 저희 센터 내에서 남북 협력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요. 보시면 우리나라 6개 도시, 서울을 비롯한 부산까지, 목포까지 해서 6개 도시의 그 연평균 기온 상승이 1.6도씨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제 자료를 보시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평균 1.9도씨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지금 저희 남한보다는 훨씬 평균 기온 자체가 낮기는 하지만 그 기온의 변화 폭을 보면 못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북한의 자연재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2012년부터 18년까지의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주로 홍수와 태풍 그리고 이제는 2018년에 이르러서는 폭염까지 북한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가뭄으로 피해가 엄청난 것들이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아닌 또 폭우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자체는 사실은 아까 임상욱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에 저희가 출발하는 지점 자체는 같았다고 하더라도 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 복구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럼 현재까지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0.5도씨 내지는 0.2도씨 이런 수치들이 주는 의미가 어떠한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이거 IPCC 1.5도씨 보고서를 이제 기상청에서 해설서를 발간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1.5도씨 온난화와
2도씨 온난화 차이가 그 0.5도라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한 예로 산호초를 보면요. 1.5도씨 온난화에서는 70%에서 한 80% 정도의 산호초가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단 0.5도가 올랐을 뿐인데 2.5도씨 온난화에서는 99%의 산호초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 자체가 사실은 0.5도라는 수치 자체가 굉장히 작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 수치가 가지는 의미, 임팩트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한은 어떻게 될 건가를 조금씩 이제 예측을 해보는 단계인데요. 일단 왼쪽 부분이 저희 기상청에서 발간한 그 RCP 시나리오에 따라서 남한 기온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북한에 대한 시나리오 부분입니다. 변화를 보시면은 남한의 변화폭보다 북한의 변화폭이 수치가 훨씬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0.5도의 차이, 평균 기온 차이에도 그렇게 많은 영향들이 일어나는데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들이 일어날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에 우드웰 연구소에서 북한에 어떤 것들이 일어날 건가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거기 보고서에서 이제 주요한 내용을 좀 발췌해온 부분입니다. 우선은 홍수와 관련된 것들을 예측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반도 온도랑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북한에서 태풍에 의해서 폭우와 홍수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이제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해수면이 약 0.3m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해안 농경지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자체는 사실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피해로 북한 내에서만 55만 3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그 옥수수와 쌀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경작지, 재배지가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우선 강수량이랑 온도 변화로 함경 남도랑 평안북도의 흉작 가능성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고요. 특히 서해안의 쌀과 옥수수, 곡창지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향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냥 단순히 영향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이 훨씬 더 열악해질 것이고 그 가운데 정부가 이제 주민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못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이 작동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경을 넘는 그 난민의 수가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는 예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그림은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노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요.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자체를 회피하는 방법이죠. 사실 가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는 배출 원인인 온실가스 자체를 줄이는 감축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떻게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도 이 기후변화 적응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UNFCCC에 제출하는 협약에 제출하는 문서를 보면은 INDC라는 문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6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더불어서 기후변화 적응도 어떤 목표를 가져가겠다라는 문서를 2016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응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수자원, 농업, 연안지역, 공중보건, 생태계와 관련된 적응 목표들을 담아서 INDC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NDC를 2019년에 수정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기존의 2016년도에 제출했던 INDC에서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크로스커팅이라는 이제 교차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자연 재난과 관련된 이슈를 주요하게 좀 부각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적응 방안들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뤄서 봤을 때 지금 앞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북한의 재난과 재해 관련한 이슈가 상당히 큰 이슈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이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해 방지랑 구조복구법을 제정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재해위험 감소 전략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해서 실제로 여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역량이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한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협력 수요가 어떤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유엔과 함께 5년 동안에 이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한 보고서를 좀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크게 전략을 5개에 대한 우선 분야를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식량이나 영양, 사회개발 서비스, 회복력 및 지속 가능성, 데이터 개발 및 관리라는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분야 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회복력 및 지속 가능성이라는 쪽에 있어서 회복력 자체는 이제 재난재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도 기후변화 또는 기후변화 적응 또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협력 수요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까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어떤 협력 사업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도 자료라서 그 이후에 어떤 협력 현안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19년까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원이 제일 많았고 기후변화 대응 혹은 환경 전체 전반적인 것에 대한 사항들 지원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민간 쪽에 있어서는 적응과 특화된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없는 경우였고요. 다만 이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되는 농업, 산림 분야에서 이제 지원들이 조금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국제기구 쪽에서는 실제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직접 사업이나 간접 사업들을 그래도 조금 해온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간접 사업으로는 이제 역량 강화와 관련된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같은 사업들이 좀 농업 부문에서 이루어졌고요. 국제사회 대응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NDC라든지 NDC 또는 NC 같은 국가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UNDP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북한의 적응 역량 강화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한 44억 정도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들여서 북한 지역의 재해 위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직접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3년간. 실제로 내용 자체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지역 내에서 자연재해 같은 것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그리고 북한에서의 수요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적응 부분에 있어서 남북협력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실 남북협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그것들이 사업화되고 협력을 하는 실질적인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에 대한 적응 부분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그리고 자연재해에 관련된 수요 자체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봤을 때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를 차치하고라면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콘텐츠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사업이나 간접 사업의 형태로 좀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직접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아니면 행안부라든지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간접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서도 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되는 교육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양배양 사업 같은 것들을 실제로 북한과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후 변화나 위기 자체가 특정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 재난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금방 인식할 수가 있지만, 다만 이런 이 온도 변화에 따른 이런 생태계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해수면 상승 또는 이런 아까 0.3m 정도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게 해일의 횟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개인이 그 정보를 다 축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적응과 관련된 핵심은 그런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서 광대한 지역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보화되어 그것을 공유할 때 그 정보가 필요한 당사자가 그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어댑테이션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방편들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도록 일단 이 적응 사업과 관련되는 이런 정보화 교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태 기상 ICT 융합 포럼이 바로 가장 확실한 의무 중에 하나가 남북 협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네트워킹을 일단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응사업 관련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신지영 박사님이 적응과 관련된 이런 사업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보 문제 이전에 인권 문제 또는 이런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크고요. 마지막으로 그 원명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 ICT 연구센터장님의 그 산불, 산사태 등 이런 산림 재해 분야의 이런 협력 방안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국립산림과학원의 원명수 센터장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 발표를 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세 주제는 사회 경제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접근에서 많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저희는 약간 산림 분야 쪽에 사이언스 베이스로 좀 접근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남북 산림 협력에는 여러 어떤 종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그 산림하고 그리고 이제 기상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접근 불능 지역에 대한 위성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해서 앞으로 제 분야 쪽에 좀 대응하고자 하는 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고요. 일단 그 서두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보지 못하는 그런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언론상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 보아라고 하죠. 그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봄철이라든가 재해 관련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실제로 저 기상청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기상청에서는 이제 특징이 그 GK2A라고 하는 그 찰리언 위성을 지금 가지고 계속해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언론상에서도 북한 지역의 대형 산불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태풍에 인한 그 산사태 그리고 뭐 홍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이슈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거는 그 산림 병해충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그 산림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 한반도에 대한 어떤 그 산림 지도집을 작년에 지금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지구 주제도는 이거 외에도 아주 다양한 그 주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산림 쪽의 공간정보 지도를 지금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뭐 토양도라든가 그리고 토양의 깊이 그리고 실제로 그 각각의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유대별 수목의 어떤 분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일대 5천의 남한 지역에 대한 임상도는 구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 쪽은 가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농림위성이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25년도에 지금 런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실태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99년도에 보시면은 그 산림 황폐 지역 이쪽에 보시면은 99년도에 황폐 지역이 약 한 그 160만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18년도에 점점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262만 헥타르로 늘어나는데 실제로 이제 황폐화가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목지 그나마 이제 2000년도 후반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 황폐되는 어떤 그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과속화되고 있다. 이런 어떤 대응을 앞으로 지금 저희 남원 쪽에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 그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뭐 재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간에 의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재해 쪽, 특히 이제 그 산불하고 산사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이 알고리즘은 이미 다 개발이 완료가 지금 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국정원 쪽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제가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얼마 전에 이제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좀 지났는데 그 전에 이미 개발을 해놓고 이제 오픈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그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지금 현재는 지금 잠시 수면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 내용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요. 하여튼 기본적인 컨셉은 요겁니다. 기상 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탈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산림에서 그 재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무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형적인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위험 조건을 저희가 이제 수치화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일단 가보지 못하다 보니까 산불이 어디서 난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테라 아쿠아 위성 이 중에서 모디스 영상을 근데 일단은 그 아쿠아 그 위성은 지금 그 임무가 좀 고장이 센서 이상이 생겨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 테라 위성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마드 14라고 하는 그 밴드의 그 자료를 추출을 해서 이용하는 그런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도는 1km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 처리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그 레퍼런싱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이어 마스크. 결국은 산불 자료를 어디서 난지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1km 격자에서. 그래서 이제 2차 보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산불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위 말하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컴피던스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추출을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기상 조건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상 자료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상청에서 5km 격자로 그 초단기 실황 자료를 가지고 재분석 자료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시고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 회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클라우드 쪽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필링을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맑은 날의 파이어 마스크를 그 1단위의 그 촬영된 걸 다 추출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한 지역의 산불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났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저희가 과제가 19년도에 종결이 됐는데 그전 데이터를 보니까 한 포인트점이 한 14,600개 정도, 1,400개 정도 다 걷어낸 것들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땐 대형 산불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격자가 분집화되어 있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추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5년 동안에 2014년도가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을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남한 쪽을 비교했을 때 2014년도가 굉장히 건조했습니다. 봄철에. 그래서 남한 쪽도 상당히 많은 500건, 600건 가까운 산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남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3월에서 4월 달에 대형 산불이 많이 나고 빈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쪽은 아무래도 위도가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동이 되는 거죠, 산불도. 그래서 이제 주로 4월 달하고 5월 달에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상청의 기상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상 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기상청의 5km 재분석 자료를 지금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그 기상청의 그 자료를 이용을 해서 아까 파이어 마스크함, 파이어 스팟 자료에 1대1 매칭을 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일일 그 저기 기상청의 그 재무적 자료를 이용해서 각각 포인트별로 모든 그 자료를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매칭을 해서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기상 위험, 그 산불의 그 기상 위험 지수를 이제 추출하는데 그 산불에 들어가는 그 요새는 이제 그 딥러닝이라든가 기계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도입을 해서 지금 시도를 다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주 간단한 심플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불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인자를 실제로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인자만 대입을 해서 그 중에서 유의성이 높은 것만 추출을 해서 이렇게 모델을 검증을 하고 구간 추정을 다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상 쪽의 위험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거는 또 이제 영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스판 영상 이건 해상도가 5m, 10m 그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스팟 그 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66매에 대해서 전 그 북한 지역을 그 분류 기법 중에서 아이소 데이터 무감독 분류를 이용해서 추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 침입수냐 화력수냐 혼혈임이냐 이걸 추출해 가지고 각각의 면적을 추출한 상태에서 파이 스팟 자료를 비교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임상에서 그 산불이 많이 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추출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상의 위험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의외로 그 저희 쪽하고 틀려서 화력수 쪽에 발화가 더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남한 쪽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그 개발된 그 모형을 보시면은 주로 남한 쪽은 소나무 쪽, 주로 침엽수가 우겨져 있는 쪽에서 산불 발화가 좀 많습니다. 약간 좀 반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착안해서 일단은 그 모형에 지금 대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지형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요거는 간단한 컨셉은 저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산불은 대부분이 그 자연 발화가 없습니다. 대부분 99.9%가 사람에 의해서 나기 때문에 주로 산꼭대기보다는 아래쪽에서 접근하기 쉬운 쪽에서 많이 납니다.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다 검증이 된 상황이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지금 추정을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고도가 역시 낮은 쪽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물론 확산에 대한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발화 조건을 봤을 때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그 남한 쪽에서 그 모형 개발이 된 걸 보면은 주로 고도하고 향은 아무튼 이제 일사량 그리고 직사광선이 많이 들어오는 남서면이라든가 서서면 쪽에 발화가 많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약간 상탄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파이어 스팟 자료를 믿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송수의 체계가 이미 그 구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저희 그 전용망을 통해서 여기는 뭐 초당기 시험부터 해가지고 저기 KLS 자료 그리고 이제 그 LDAPS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희가 그 종합 분석을 하고요. 이렇게 그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통해서 산불하고 산사태 예측을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형의 자동화가 이미 된 상황이고 이 검증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기상청의 자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유상에서 그 도출해낸 그리고 임상하고 지형적인 위험 요소를 다 결합을 했을 때 과연 정확도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아까 그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이론적인 모형의 예측은 약 70%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기상 자료를 모형을 돌렸을 때 실제로 이제 그 해보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80% 이상이 나오는 본 정확도를 지금 보인 그런 결과인데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타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그 아까 그 모디스에서 추정한 그 자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난 날짜를 보니까 4월 15일 날이었습니다. 14년도. 4월 15일 날 50여 한 건이 났고 25일 날 또 70건이 났습니다. 근데 비가 왔을 경우를 또 가정할 수 해야 되죠. 이 모형이 정확한지를. 그래서 27일 날 보니까 일부 지역에 비가 와서 산불이 한 건이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이걸 어떤 건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청 자료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모형의 어떤 지수값들을
결합을 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그 결합된 총 그 지수값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그 오른쪽 하단에 그림을 보면 비가 일부 좀 있었는데 주로 저 자강도 쪽에 위험도가 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쪽에서 마침 또 산불이 한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형의 정확도는 신뢰할 만하다. 그런 그 결과를 좀 얻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86%, 그리고 91%. 요거는 이제 확대를 좀 해야 돼, 그 샘플 좀 확대를 해야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모형의 정확도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개발이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 일단은 뭐 준비만 지금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산사태 분야입니다. 산사태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남한에서 지금 개발된 그 모형을 가지고 북한 쪽에 적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이제 침수 피해를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좀 많이 난 걸로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북한 쪽에 저희가 영상 그리고 모형을 가지고 돌렸을 때 전체 면적의 한 20% 정도가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히 이제 평안도 쪽하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 일부 그리고 이제 황해도 남도 북도 쪽에 취약 지역이 발견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남북협력 방안에 제시를 할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인자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실제로 취득이 가능한 인자를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협력 방안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노력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그 산림 복구 노력은 굉장히 지금 2015년도, 2013년도에 산림 건설 총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을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2013년도에, 15년도에 산림복구 전투친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그만큼 산림의 중요성을 인지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도 굉장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양묘에 대한 일단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묘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양묘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강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쪽에서 지금 접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제 그 황폐지에 대한 우선복구 대상지를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평양이라든가 개성, 강원도의 고성 지역 이런 지역에서 우선 지역을 복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금 협력 기술을 저희가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병해충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방제, 특히 이제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솔리폭발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공동 노력을 좀 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한 쪽에 이런 정보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북한 쪽에 대응을 하는 그런 북한 남북협력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5년도에 농림위성이 올라가는데 관측폭이 약 한 120km 정도 됩니다. 5m 해상도인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앞으로 남북협력의 어떤 의제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총 27개 융합산출물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접근을 계속 시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융합 전략입니다. 결국 이제 기상청의 기상 자료하고 그리고 이제 국토위성 자료 그리고 환경부의 환경위성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융합을 해서 앞으로 산불 산사태 더 나아가서는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분야 쪽에 남북협력 대안을 좀 마련하는데 산림청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과장님, 임상욱 대표님, 그 다음에 신지영 센터장님, 원명수 센터장님 네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